올해 대정강 리스크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보통 1위 단골 손님이 뭐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쪽인데 네네. 올해는 미국이 될 것이다. 제레미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뭐 너무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계속 통한다면은 그거 그냥 밀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투자에 있어서 손실에 고통 없이 뭐 막대한 수익도 없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 났다가 네. 아직 안 끝났지 참. 뭐 아직 안 끝났지만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이미 끝난 주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거장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뉴스는 이게 휴전이 되냐 안 되냐, 언제 끝나냐 안 끝나냐,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냐 언제 열리냐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했는데, 사실 거장들은 전쟁 아마 초반 중반부터 전쟁 이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뭐 새로 생기는 투자 기회도 있고 뭐 없어지는 투자 기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의 거장이 아니라 그간 했던 얘기들을 한번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요. 우선 거장들은 도대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투자 기회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에 큰일이 일어나면 원자재가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 아마 큰 기회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매크로와 무관하게, 그럼 이 매크로 베팅을 안 한다면은 또 다른 거장들은 이 전쟁을 활용해서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 전쟁의 의미는 뭐냐? 앞서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란 전쟁이 기존에 있던 변화를 가속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 한마디로 이제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탈세계화에서 본격적인 블록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2025년부터 기념비적인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해서 컨설팅 기업 중에서는 업계 1위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매년 이 지정학 리스크 탑 10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연말 연초에. 근데 올해 대정학 리스크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보통 1위 단골 손님이 뭐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쪽인데, 네네네. 올해는 이제 연말에 2026년 최고의 지정 리스크는 미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역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얼마나 세계화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같은, 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기구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리고 이 브렌튼 우즈 같이 또 경제협약도 만들었잖아요. 브렌튼 우즈 많이 달러에만 집중하시는데, 브렌튼 우즈 협약 내용에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세계화가 이어지다가 이제 2010년대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화가 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슬슬 탈세계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탈세계가 끝나고 블록화로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행동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된다. 우선 우방국들의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관세를 그냥 다 때려버리고 유럽 최고의 우방이라는 유럽이랑 그린란드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나토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군사 지원도 약화가 되고 있고요. 뭐 각종 조약은 다 뭐 여러 가지 탈퇴했고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적성국에는 또 어떤 사인을 줬느냐? 우리가 타코와 파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타코는 이제 트럼프가 항상 내뺀다는 거고, 파포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한테 이제 잘못 보이면 이제 짓밟힌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예전에는 미국은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적성국들한테 강하게 나왔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보니까 우방국들한테 그냥 관세 막 때려버리고 근데 중국한테는 관세 때리겠다고 했다가 세게 나오니까 아유 우리 뭐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또 미리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성국 입장에서는 아 미국은 강약 약강이구나. 뭐 동맹을 우선 동맹과 적성국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외교를 나눠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약 약강으로 대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전쟁 실패라든지 마두로 체포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적성국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이번 전쟁이 변화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때도 변화를 가속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도 디지털로 전환되다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빨리 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탈세계화가 진행되다가 아예 이제는 블록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각도가 변했고 속도가 변했다는 게 이제 초점이다 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국외 영향력이 약화가 된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란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도 사실 실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마무리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도 마무리 못하고 발 빼고 있고 이란 전쟁도 손 벌렸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국외에서 여러 가지 전선을 유지하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본토와 거리가 먼 곳에서 자꾸 영향의 약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반면 또 나라는 다르긴 합니다만 남미에선 또 마두로 체포는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뒷마당에서는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적성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미국 본토와 거리가 먼 미군 기지들이 약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중국이 도련선이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해양으로 점점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이렇게 나가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꽉 틀어 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목표를 수행을 못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국외 영향력이 약해졌네? 그럼 남중국해부터 우리가 한번 들이대봐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세력권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발 빼네?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는 컸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승전으로 끝나고 사실상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미국이 유럽에서 손 뗀다면은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도 영향 확장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자기 블록의 확대를 시도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우방국입니다만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군비 증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2022년 이후로 뭐 유럽의 국방비가 한 5년 동안 60% 올랐고 그리고 또 이 관세에 가려졌습니다만 유럽이 인도와 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을 맺고 뭐 중국이랑도 지금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미국이랑 다르게 하나의 블록으로서 각자 도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문제에서 지금 자원 수급이 가장 큰 문제네. 특히 토류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남미에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미로의 영향력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란 전쟁 한창인 와중에 트럼프가 계속 쿠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지금 쿠바가 사실상 지금 국가 마비 상태에 가깝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에너지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공공 서비스가 안 돼서 쿠바가 상당한 위기인데 요거를 틈타서 쿠바가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쿠바 쪽으로 또 이렇게 핸들을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얘기하신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저 이제 뒤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완전 일장이 있잖아. 네. 일장이 힘이 좀 약해지면 저기서 이쪽에서 또 일장이 있고 여기서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바리에는 내 말 들어, 이와 나와바리는 내 말 들어 이런 게 있는데 딱 그런 모습 아닐까. 여기 뭐 국제 정치는 역시 깡패 정치라고.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정확한데. 그래서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뭐 이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꼽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비축량 증대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축량 증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이란 전쟁이 기존에 있던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비축량 증대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그렇게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어쨌든 미국이 이제 컨트롤하게 됐잖아요.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에 있던 이 원유 공급 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내 공급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이 유가에 우리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비축량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금에 먼저 있었죠. 그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구나, 미국 맘대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금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버려서 이랬던 거고, 이번에는 저 기름을 못 가져가게 하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정말 국제 유가를 흐트려 버리니까 미국이 정말 에너지 안보에 위기를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네. 이 또 구조적인 이런 고유가의 요인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AI입니다. 사실 그 원유 쪽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는 원유가 좋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생산량도 지금까지는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산을 해왔거든요. 요게 이제 저유가의 3년간 저유가의 원인이었습니다만,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정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보면은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들은 AI 하면 전력만 생각하는데 AI가 결국에는 거대한 토목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은 원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광물을 캐는 데서부터 도로 깔고 옮기고 플라스틱 만드는 것까지 다 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고유가 요인이 형성돼 있는 와중에 또 이란 전쟁이 이렇게 또 가속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비축량 증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원자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저장 효율에 있어서 비교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라늄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펠릿이라고 감 지우개만한 크기의 이제 우라늄 저거네요. 소스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유 400kg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하면은 17,000 세제곱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라늄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화석연료의 위기가 오면은 원자력이 주목을 받는 패턴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일본이 대규모로 원전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동률이 뚝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는 또 안 그래도 AI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부스트를 받은 상황에서 또 이란 전쟁 후 이렇게 추가적인 부스트가 더해지다 보니까 우라늄이 좋을 것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좋다는 신호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본 원전 재가동률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미 많이 지어놓고 가동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동률을 더더 올린다면은 우라늄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본격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라늄 이 생소한 원자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뭐 선물도 있고 ETF도 있고요. 또 주식도 있습니다. 이 우라늄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거든요. 수출은 뭐 국가로 치면 카자흐스탄이랑 캐나다 85%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단으로 보면은 세계 기업이 우라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 기업은 카자톤프롬이라는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인데, 여기는 런던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접근하기 어렵고, 카자흐스탄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멀티플도 좀 낮습니다. 3위 기업은 우라늄원이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최근 러시아에서 국영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는 기업이 이 카메코라는 캐나다 기업인데요. 요게 이제 그 뉴욕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우라늄 찰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정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전 짓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유로 따지면은 뭐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거죠.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종합 이 원자력 관련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좋은 기업은 시장에 알아보니까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많이 비싼데 또 생각해보면 대체제가 없어요.
요 기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일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업스트림 분야라고 하죠. 이 유전을 찾고 시추하고 그 분야, 그 분야에 쓰이는 이제 캐펙스 규모를 이제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아직도 2014년 수준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캐펙스가. 그만큼 지금 설비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AI 때문에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고. 근데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비축량도 늘어날 텐데 이제 공급망도 다각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아만 해도 원유 수입의 60%를 좀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다각화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새로운 이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캐펙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오일 서비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일 서비스 기업은 한마디로 직접 시출해서 원유를 뽑아서 파는 기업이 아니고요. 시추하고 탐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나 그런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슐라움버거나 할리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앞으로 또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국가 단으로 보자면은 또 브라질을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구조적인 고유가가 예상이 될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수출국이거든요. 이 브라질의 주가인 보베스파와 유가와의 상관계수가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가 지수고 또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중동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처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한데 브라질은 리스키한 중동 지역을 안 통해 가니까 이 아프리카 돌아서 뭐 말라카 협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아시아로 가고 이러니까 브라질이 또 이렇게 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케 밀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중 하나가 브라질 ETF였습니다. 역시나 또 소름이 돋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픽이었고 말레이시아 역시도 또 천연가스 대체국으로 브라질 같은 논리로 또 주목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러크밀러는 한국도 좀 샀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 이머징 쪽으로 많이 지금 비미국 주식으로 많이 지금 피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언제 또 미국으로 갈지 몰라요. 어차피 이 사람은 해가지고 트레이더. 이미 엄청 샀을 수도 있어. 이번에 올라올 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기간 중에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전쟁 개시 이후에 반등 이전까지, 그러니까 하락이 한창 진행됐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군별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뭐 원유 빼고는 대부분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달러나 그러네요.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근데 금이 안전자산이라면서 전쟁 때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 빠진 이유는 단기적인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금을 한 80억 달러어치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하면서 밝힌 이유가 네, 유동성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전쟁 터지면서 다른 자산이 다 하락하다 보니까 뭔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금이 하락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유가가 뛰어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뛰어가지고 실질금리와 금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실질금리가 뛰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금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전쟁 때문에 좋은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만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들어갈 자리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금 가격과 실질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2009년 이후로 실질금리는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만 금이 만약에 실질금리와 정직하게 따라간다면은 금은 지금 뭐 2009년 이후 최저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금이 떠오른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신뢰 저하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신뢰가 저하가 되면은 미국 자산의 점유율도 줄어들 거고 거기서 이제 빈자리를 가장 먼저 기민하게 치고 들어가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금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와 금. 네. 여기까지가 매크로 관점에서 매수였고요. 매크로 투자자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베팅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베팅을 했느냐? 뭐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한 6% 빠졌나요? 지금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여전히 비쌉니다만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게 사스 기업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AI 우려가 있잖아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대체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이 우려가 너무 심했다. 라는 이제 다시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대표적인 사스 기업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PR이 22.81인데
지난 13년 동안 중간값이 한 126.7이었고요. 최소값이 한 약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제일 싼 구간에 지금 있는 거고, 서비스나우 역시도 지금 PR이 53.7 정도 되는데 13년 동안 최소값이 49였거든요. 거의 요 대표적인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근 10년에 가장 싼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스 기업이 진짜 AI 때문에 대체된다면 소프트웨어가 이거 뭐 정당한 하락이잖아요. 멀티플 닫아지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요 대체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논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젠슨왕이 얘기한 거죠. 사스는 대체될 필요가 도구다. 우리가 뭐 작업을 하면은 있는 망치로 갖다 못을 박지. 망치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못을 박지 않지 않느냐. 그쵸. 에이전트 AI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뭐 대신 쇼핑을 해주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결제 시스템 쓰고 기존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활용해서 구매를 하지. 결제 시스템 자기가 만들고 또 마켓플레이스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스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체될 필요가 없다라는 논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스타트업이 AI로 사스를 대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AI로 업무용 툴을 좀 대체하는 거였는데 문서를 자동 생성한다든가. 근데 그때는 2018년, 19년이었으니까 지금과도 이제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AI는 뭐 그냥 다른 겁니다. 챗GPT 이후로는. 근데 그때도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어쨌든 이 기업에서 쓰는 업무용 툴은 결과가 반복적이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AI는 아웃풋의 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이 확률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좀 거친 비유입니다만 한마디로 월급이랑 성과급이 확률적으로 매달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근데 기업은 단순한 업무. 그럼 안 되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AI는 그 반복론에 다른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각자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서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각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딩을 하는 것과 프로덕트를 런칭해서 쓰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덕팅이 런칭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떤 에러는 없는지, 또 매번마다 업데이트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일개 이 서비스 이 기술 기업이 아닌 혹은 자영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바이브 코딩해서 한 1년에 4,500만 원 수수료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 요거는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스 기업의 핵심은 이 경제적 해자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이 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에서 실력 있는 개발자 3,400명으로 프로젝트 하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사스 기업의 이제 경제적 해자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매출 규모별로 사스 기업의 리텐션율을 나타낸 겁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뭐 100%죠. 리텐션이 100%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 10% 기업들은 리텐션이 거의 뭐 100%가 넘는데 왜 이러냐? 이제 락인 효과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사스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 관련해서 유지 보수나 관리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교체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스 기업에서의 디스럽션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보면은 기술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가 SAP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자재를 결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아리바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의 미스로 인해서 대체제가 튀어나왔거든요. 기술력으로 인해서 압도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사스 기업은 기술력의 핵심이 아니라 이 고객 락인이라는 경제적 해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지들을 보면은 지금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거정들 의견이 있습니다. 사스 기업은 어쨌든 뭐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AI 때문에 망하진 않겠는데 주식으로 매력이 있나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인지. 예, 뭐 얼마든지 더 싸줘도 상관없는. 이게 보니까 제가 어제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사스 기업이 시가총액이 줄어든 게 클까 아니면 오픈 AI랑 엔트로픽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클까,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의 시가총액은 커졌어요. 왜냐면 일단 오픈 AI가 그 시가총액이 0.8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잘 많이 투자했던 팔란티어 0.4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팔란티어 2배.
엔트로픽이 팔란티어 1.5배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AI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흡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루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싸다,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변호를 한번 더 하시자면 제가 지금 스타트업 경험을 말했을 때 AI가 어쨌든 대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완벽히 대체하기는 힘듭니다. 확률적인 구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AI를 도입해야 최적일까는 이 기업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AI에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AI에 문제 안 일으키고 효율성만 늘리는 최적 지점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네. 우선 이 원자재 쪽에서는 에너지 비축 트렌드가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라늄이 유망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원유 탐사 관련해서 캐펙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AI도 있고 공급망 다각화도 있고 그래서 뭐 종합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빌 같은 기업이라든지 오일 서비스 기업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원유를 수출하는 이머징 국가들 역시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쟁 때문에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요런 흐름이 미국의 신뢰 저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스 기업 요 정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요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뭐 트럼프 정권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극단적으로 중간 선거를 안 한다는 뭐 시나리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도 안 좋고 중간 선거도 지게 생겼는데 만약에 뭐 2년 뒤에 정권 바뀌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반론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이제 레이 달리오입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하나의 현상이다. 트럼프 그쵸. 이전에도 미중 갈등은 있었고 그리고 이 미국 부채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에서 넘어가는데 나온 하나의 현상이지 이 지금 세계가 바뀌는 거는 트럼프보다 더 큰 하나의 역사적인 패턴이고 큰 흐름이다. 라는 게 이제 달리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네요. 네.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CNBC와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보도가 거의 안 됐더라고요. 토막토막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버핏의 얘기는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버핏이 여러 가지 핫한 주제들, 뭐 전쟁, AI, 사무실형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 대해서 버핏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이슈와 현재 시장에 대한 버핏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버핏이 뭐 은퇴를 한데 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의견이 좀 있긴 한데 사실상 뭐 버핏의 주주 서한이라든지 뭐 인터뷰를 보면은 이 CEO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이지 여전히 출근은 매일 하고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버크셔 사이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상장주 투자죠 하지만 또 이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있고. 근데 지금 후계자인 그렉은 상장주 투자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렉은 그쪽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워런 버핏의 말을 대기해 보면 이 상장주 관련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도 자기가 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서 이 버크셔에서의 이 상장주 투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버핏의 입김이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쟁 때문에 6% 빠졌다. 요 정도는 하락도 아니고 뭐 버크셔에서에 하면서 뭐 시장은 반토막이 한 3번 이상 경험했고 하루만 20% 빠진 적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시장은 그래서 크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비싸서 지금 뭐 딱히 마음에 드는 주식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 훌륭한 주식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자기 마음에 들 정도로 싼 주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수를 그러면은 뭐 안 하느냐 시장이 이렇게 좋은 데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매수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지 뭐 시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거는 내 매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버핏이 좀 우려한 사항이 앞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 좀 의심이 된대요. 한마디로 자기 TV에 나와서 우리 집 마당에서 금덩이를 발견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얘기하겠느냐. 자기 집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일즈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럼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버핏의 쉐브론과 옥시덴탈이 대표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쟁을 예측하고 매수한 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휴전이 언제쯤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예측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세상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버핏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좀 어느 정도 이례적인 발언이긴 한데 버핏은 매크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확언을 안 하잖아요. 이번엔 앞으로 매크로가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확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 더 위험해졌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연준에서 만든 이 지정학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뭐 지정학 일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빈도로 해가지고 만든 인덱스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버핏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버핏이 이 쿠바 위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60년대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쿠바 위기에 케네디도 상당히 합리적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소련의 서기장인 크루시초프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두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도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핵무기가 더 많고 정신이 불안전한 지도자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표현했나요? 네, 맞습니다. 정신이 불안전하다. 안전하지 네. 않은 누구를 얘기했는지는 뭐 생각하시겠죠. 네. 네, 근데 뭐 T로 시작하는 분이죠. 네. 또 이렇게 핵무기가 많았다고 하면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를 얘기하잖아요. 너도 핵 있고 나도 핵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서로 핵 쏘면 망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게 우리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이제 1970년대에 있었던 가짜 경보 사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미국에 핵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련이 핵을 쐈다고. 그래서 소련이 핵을 쏘면은 당시에 이제 종말의 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이제 본토에 핵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은 공중 지휘를 할 수 있는 비행기에 타가지고 이제 공중 지휘를 하면서 이 소련의 핵 보복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근데 그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보가 가짜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뮬레이션 테이프를 훈련용 컴퓨터에 넣어야 되는데 실제 경보를 울리는 컴퓨터에 넣어버려가지고 실제 경보가 울린 거예요. 소련이 미사일 쐈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상호 확증 파괴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믿을만 한다는 거지. 앞서 말했듯이 지금처럼 정신이 불안정한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데 70년대처럼 끔찍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내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무섭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신용도 또 핫한 주제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사모신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구체적인 실체 모른다. 아마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통금융과 그림자금융 사이의 위험은 서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이란 표현이 있어요. 사모신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도권 은행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 왜 그러냐? 금융 시스템 자체는 이 상황이 어려지면은 급격히 취약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JP모건의 1일 거래량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중 대부분이 무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이 거래가 되는 건 10조 달러라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면은 신용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은 금융 시스템은 당연히 급격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액이 한 517조 원 정도 되고 이인터뷰를 하는 주간에도 국채를 난 25조 원 정도 더 추가 매수했다라고 밝혔고요. 인터뷰를 한 중에도. 그래서 사모신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우리가 이중 책무라고 하잖아요. 물가 안정화, 고용 안정인데 그게 아니라 연준의 최중요 책무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다. 좀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네.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당시 2009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연준이 막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막아가지고 패닉이 빠르게 퍼지고 유동성이 고갈이 된 건데 지금 연준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유사시에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모신용 관련해서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물가나 고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을 버핏이 했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불안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그리고 500조나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연준이 못할 것 같아서 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AI 나 잘 모른다. 신기술을 배우는데 늦고, 지금 AI 주식사기 좀 늦지 않았나?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모른다. 비싼다. 안 산다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해서 애플에 관한 본인의 발언에서 AI에 대한 버핏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뭐, 애플 싫어하진 않는다. 애플이 버핏이 팔고 나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빨리 판 것 같은데, 타이밍은 좀 빠른 것 같은데, 후회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 애플 좋아한다. 포트폴리오 내 1위 기업이고 애플이 싫었다면은 뭐 애플을 더 처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투자한 이유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라 소비재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스마트폰 쓸 줄 모른다. 잘 못 쓴다. 기술도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애플에 투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애플 기기 하나씩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사주는 게 애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소비자 심리를 통해서 난 애플을 산 거고,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도 내가 무슨 결제 시스템을 잘 알아서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고 지금 아멕스에 충격이 좀 위기를 준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 터졌을 때도 사람들 카드 쓰는 거 보고 아멕스 안 망하겠네라고 산 거다. 마찬가지로 이 AI 역시도 나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AI를 가지고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판이 다 정립이 되고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쓰는구나, AI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 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 행동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써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버핏 이야기도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버핏이 은퇴를 했으니까 버핏한테 배울 건 배우고 버핏한테 못 배운 거는 누구한테 배울 거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배우고 제수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21세기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버핏한테 배워야 되는 건 확실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은 버핏한테 배워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20세기나 21세기나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버핏한테 배워야 됩니다.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기술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 보니까 얘가 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AI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알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버핏의 인터뷰였고요. 제 생각을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인터뷰 1시간 반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모른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한 말이 하지만 이건 안다였고요. 버핏이 항상 하는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원 밖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확실히 알고 내가 아는 데에서만 승률이 높은 곳에서만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진짜 90살이 넘으셨고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인데 방송 나가서 남들 다 궁금해한 거에서 모른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쿨하게 이렇게 모른다라고 거의 90살이 되셔도 그렇게 신념을 지키는 게 역시 그러니까요. 버핏은 다르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 AI에 있어서는 버핏의 얘기를 좀 더 축약을 하자면은 가능성 국면이 아니라 확실성 국면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이 개념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빨간색 점선이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검은색 실선은 사람들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이 일이 발생할 확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왜냐면 그쵸. 이거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말기로 가서 거의 지금 됐다라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미 다 됐네. 단물 다 빨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버핏 같은 투자자는 이 확실성 국면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애플도 아이폰 6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산업이 다 정립이 되면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죠? 네, 마지막은 이 버블 감별사죠. 제레미 그랜섬이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해가지고 현재 시장과 뭐 본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랜섬 하면 항상 버블 얘기만 나왔잖아요. 맨날 버블 얘기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버블 말고도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고, 그리고 본인의 또 거장 아니겠습니까? 투자 그쵸. 철학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 얘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버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뭐 버블 감별사죠. 뭐 굵직한 버블. 뭐 80년, 90년 뭐 일본 버블, 닷컴 버블, 금융 위기, 21년 하락까지 뭐 굵직한 거는 지금까지 다 맞춰왔다라고 볼 수 있고, 항상 이 사람이 버블 얘기만 해서 하락론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수 투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요. 존 보글보다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지수 투자에 대한 이제 관념이 많이 안 파져가지고 실패했다고 해요, 그 상품이. 근데 이 존 보글이 인덱스 투자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존 보글이 말하길 나는 제레미 그랜섬의 그 펀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는 그랜섬이 원조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랜섬 오늘 내용은요, 이제 그랜섬이 바라본 현재 시장, 그리고 인덱스 투자의 창시자고 시장에서 60년 넘게 투자해온 사람인답게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의 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지금이 버블이냐? 22년에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랜섬이 봤을 때는 원래 더 빠져야 된다. 근데 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다시 23년부터 상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덜 되고 오히려 버블이 더 쌓였기 때문에 지금도 버블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버블의 성격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사이라는 거죠.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피할 곳이 있었던 버블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기술주는 너무 많이 올랐지만 가치주는 굉장히 싸게 거래됐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리츠 같은 경우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보다도 가격이 쌌을 정도니까. 그 실제로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3년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3년 이 하락 기간 동안 가치주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이 있었는데 반면 금융위기는 이제 피할 곳이 다 없었죠.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사이다.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는 피할 게 없는데 미국 밖에서 비미국 주식들은 지금 피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미국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미국 주식 쪽으로 좀 도망칠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전쟁 이후에 또 신고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장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높은 주가가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PER이 높을수록 미래가 암울하다는 가능성을 알려준다. PER이 높을수록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악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래서 악재 때문에 지금 좋았던 장이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1929년 대공황 때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도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엄청 좋았는데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분위기가 또 이상한 게 제미 그랜섬은 주식 투자의 긍정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긍정 편향이 너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기업이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좋은 경제 지표 나오면은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지금 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좋은 것만 갖다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속해서 또 AI에 있어서도 AI가 앞으로 미래에서 이렇게 지금 발전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상 또 버블의 정점에서 나온 얘기가 완벽한 상황이 지금같이 좋은 상황이 가정될 거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가정인데 이런 성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랜섬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데 미래는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탈세계가 너무 블록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 역시도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뭐냐면요, 위에가 이제 이 글로벌 이 온도 상승률, 기온 상승률이고요, 밑에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입니다. 보시면 기온은 꾸준히 올랐는데 피해 규모가 늘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서 늘기 시작했잖아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랜섬은 이것만 봐도 예전부터 얘기해오던 기후위기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기후위기로 뭐 글로벌 GDP 한 0.5% 정도가 빠질 수 있다. 0.5%포인트가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 블록화 시대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고 출산율도 지금 뭐 이머징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장기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시장의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또 하면 AI가 반론 있잖아요. 그렇죠. AI로 어떻게 안 되나요? 네. AI 생산성, 경제 성장 끝 이런 반박이 많이 나오는데 뭐 스콧 베센트도 그것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가 지금 경제를 다른 성장시켜줄 거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역시도 좀 이 그랜섬답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늘린다는 게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지.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되냐? 수요를 AI가 어떻게 늘릴 거냐? 그러니까 원자재만 봐도 수급 균형의 충격이 폭등이나 폭락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원자 가격이 요번에 유가처럼 팍 뛰고 아니면 수요가 코로나 때처럼 확 줄어버리면 또 유가가 폭락을 하고 마이너스 유가를 찍고 이런 상황처럼 경제를 수급에서 보면은 AI가 공급은 어떻게든 크게 공급고선 크게 밀어낼 것 같은데 공급 크게 증가시킬 것 같은데 수요는 어떻게 증가시킬지 모르겠다. 뭐 AI가 차를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경제 성장분을 뭐 분배를 해서 수요를 늘린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인류 경제사에 이 정도로 수급 균형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었다. 공급을 이만큼 늘리고 수요에 이만큼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또 거대한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희망이 없는 거냐? 뭐 지금 이례적인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2년부터 하락을 쭉 해서 더 하락폭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AI라는 뭐 역대급 산업혁명이 발생했잖아요. 마치 1930년대 대공황 와중에 철도혁명이 발생한 격이기 때문에 지금 제레미 그랜섬이 폭락의 시그널들을 몇 개 잡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도주가 하락을 하는데 전체 지수는 평온한다든지, 그러니까 M7이 최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수는 뭐 그만큼 안 좋진 않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폭락 전조였는데, 근데 과거 주도주와 달리 지금의 M7은 너무나도 돈을 잘 번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깃털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재밌게. 그러니까 제가 뭐 요거는 이제 미국 지리로 비유한 건데 한국 지리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왔는데 네. 광화문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깃털을 한 무더기 쫙 뿌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뭐 어떤 깃털은 뭐 그 고층 빌딩 밑에 한 1분도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깃털은 뭐 한 30분 날아가서 뭐 용산 쪽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거는 아주 귀를 잘 타서 뭐 하루 동안 날아가서 부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깃털들이 언제 어디 떨어질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결국에 깃털들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 왜냐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도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질 거라는 확실하다. 왜냐면은 경제에 있어서 중력의 법칙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보면은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락 얘기만 했는데 이 주목하는 주식은 뭐냐? 퀄리티 주식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팩터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 시가총액 규모 기준으로 대형주와 소형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가치 기준으로 비싼 주식, 싼 주식 나눌 수도 있고, 뭐 모멘텀 기준으로 주가 오르는 주식이랑 주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나눌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퀄리티는 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뭐 마진율이라든지, 뭐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질이 좋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퀄리티 주식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았다. 네. 그래서 퀄리티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은 앞서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부채 비율도 낮고 이익도 성장하고 마진율도 높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라서,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다 사서 이미 다 올랐을 텐데 왜 퀄리티 주식들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느냐? 그 이유는 지금 투자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는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고 다음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고 올해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하고 요런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부실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기업이 늘어서 오히려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퀄리티 팩터로 본 주식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주식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뭐 핀비즈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S&P 500 히트맵을 보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스크리너라는 탭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미국 주식들을 한번 딱 스크리닝 해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거기서 이 퀄리티 팩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간략하게 좀 스크리닝을 해본 건데, 우선 뭐 이 EPS가 뭐 3년 동안 25% 이상 성장하고, ROE가 뭐 15%가 넘고, 이 부채 비율이 1, 2하고, 그리고 마진도 한 50% 넘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한 PER이 15가 안 넘는 기업들로 이렇게 스크리닝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퀄리티 주식들을 일단 찾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투자하면 끝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유사 퀀트죠. 이렇게 하면. 퀀트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레미 그랜섬은 우선 이렇게 스크리닝을 일단 한 다음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리서치를 출발을 해라. 왜냐면은 요렇게 나온 기업들은 가짜 퀄리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진짜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면은 그 기업들이 속한 산업이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이 기업들의 경영진이 어떤지, 이런 정성적 분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서 뭐 주식 하나씩 이렇게 리서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주식 투자를 하면은 단기 저성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크리닝부터 한번 해보시고
공부할 시험 범위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투자 철학에 있어서는 우선 한두 번만 맞추면 투자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그렇죠. 투자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동의하시더라고요. 이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큰 방향만 한번 맞으면은 세부 사항은 알아서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AI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한번 맞췄으면은 네. 크게 투자 성공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AI 주식사 투자를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큰 방향 맞추면은 이제 큰 주식시장에서의 큰 흐름이 한 3, 4년은 가기 때문에 큰 방향 한두 개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라라고 권고했고요. 뭐 비슷한 얘기로도 이제 버핏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에 있어서 12번의 투자 성공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잘한 수백 개 투자 다 성공한 게 아니라 딱 12개 성공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뭐 나비가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 곳에만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꽃밭에는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그 꽃밭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리서치하거나 투자를 찾을 때 한 주제에 천착하되 여러 아이디어를 돌아볼까. 그러니까 AI 하면은 AI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심을 갖되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떤 기업에 딱 꽂혀가지고 그 기업을 그거만 보지 리서치하다가 말고. 네, 막다른 골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딴 것도 봐라.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돌파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뭐 밸류에이션 할 때도 정확하게 많이 함정이 빠지잖아요. 대제가치 내가 DCF에서 하는데 막 적정가치 75.32달러 막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다. 네. 내 아이디어를 확인해 준 이 도구일 뿐이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좀 마음을 가볍게 가질 때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본인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은 뭐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나오고 심지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는 출근길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 적도 있다. 일하는 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네. 근데 뭐 그 외로는 뭐 통하면 장땡이다. 투자에 있어서 뭐 너무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계속 통한다면은 그거 그냥 밀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투자에 있어서 손실에 고통 없이 뭐 막대한 수익도 없다. 왜냐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손실 없이 본다는 거는 내가 그 주식, 그 상품의 역사상 최저점에 딱 매수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매수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이 수익을 낼 거라면은 손실 구간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손실의 고통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손실 나도 당연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쵸. 손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내 주식이 너무 손실 나는데 이거 내 투자 너무 손실 나는데 언제 바닥이냐? 시장이 언제 바닥이냐에 있어서는 빛이 보일 때, 그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악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이 표현도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빛이 보일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겠죠. 네, 맞습니다. 더 안 어두워지는 것이 주가 바닥에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랜섬의 얘기였고요. 그랜섬을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암울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랜섬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투자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듯이 나와 반대 의견을 통해서 내 의견을 반추하는 일종의 정반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정반합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비슷한 성향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내와 반대 의견을 들어볼 그런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랜섬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요 지금 영상도 좋고 그랜섬 원본 영상도 좋고 LLM 통해서 GPT나 제미나이 통해서 대본쪽 긁어서 무슨 논지인지 파악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대비시켜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면 사용자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론이다 라고 던져버려서 이 논지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AI한테 시켜보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정반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다. 너무 위험하지만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런 얘기 있어서 시간 지평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간 지평. 그러니까 이제 그랜섬의 얘기, 높은 PR은 암울한 미래를 얘기한다. 뭐 지금 출산율도 안 좋다. 지정을 리스크가 늘었다. 이런 얘기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 얘기잖아요. 높은 PR도 당장 PR이 높다고 해서 내년에 수익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장기적으로 5년 평균, 10년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PR이 높으면 장기 수익률이 안 좋더라라는 그 얘기가 그 근거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인 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는데 내가 관점은 다음 주에 시장 오르냐 안 오르냐, 다음 달에 오르냐 안 오르냐,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되냐, 요거가 관점인데 제레미 그랜섬이 요 얘기를 듣고 뭐야 시장 하락 안 하는데 그랜섬 틀렸네 요게 아니라 그랜섬은 장기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럼 그랜섬이 이런 얘기를
보면은 리밸런싱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내가 장기적으로 이 시간축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이제 제레미 그랜섬이 법을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으시지만 이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에릭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루들의 생각이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AI 때문에 주가 다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이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고요. 각 나라들마다 전쟁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고 실현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서 바닥을 깔고 앉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 에릭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